이번 영상에서는 심상적 구조와 시점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묘사의 구조에는 세 가지 뭐뭐 있었죠? 서경적 구조와 심상적 구조, 서사적 구조 세 가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시점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합니다. 시적 대상의 시 전체적 그 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시적 대상의 지배적인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끼어들면 시적 구조가 불안해진다. 갑자기 생뚱맞는 표현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맥락에 맞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갑자기 생뚱맞은 표현이 들어가면 독자가 산만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회전 시점과 영상 조립 시점의 차이. 회전 시점과 영상 조립 시점의 차이. 영상 조립 시점은 계속 앞으로 다룰 거고요. 일단 서경적 구조의 회전 시점은 서경적 구조, 회전 시점은 서경적 구조죠. 서경적 구조에서 시점, 물론 다른 데도 시점 나오는데 시점 세 가지 뭐뭐 있었죠? 고정 시점, 이동 시점, 회전 시점이 있었죠. 회전 시점은 물리적 공간에서 관찰하는 것, 물리적 공간에서 관찰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가시권 안에 있거나 가시권 안에 있거나 가시권 안에 있을 만한 것, 있을 수 있는 것만 묘사가 가능하다. 갑자기 가시권 안에 없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또 그 자리에 있을 만하지 않은 것이 또 눈앞에 있을 만하지 않는 것이 엉뚱하게 탁 나오면은 읽는 사람이 산만해지겠죠. 산만함을 느끼겠죠. 영상 조립 시점의 특성, 영상 조립 시점, 영상이 뭔지 알면 끝이죠, 이거는. 영상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물이나 거울 같은 것에 반사되는 그림자가 영상이죠. 빛을 영자에 코끼리 상자 써가지고 그것을 영상, 모양상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요. 빛을 영자에 모양상 써가지고 거울이나 물 같은 거 반사되어서 비치는 그림, 그런 것, 모양새, 그것을 영상이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말하는 영상은 우리 물이나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비치는 것, 마음 또는 정신 또는 머릿속에 비쳐서 생기는 그런 어떤 물상들, 그런 것들을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이 한 가지로 떠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떠오르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립한다 해서 영상 조립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묶어서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가시권 사물, 즉 시야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과 비가시권 사물,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들, 사물이 섞여 있어도 오히려 의미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된다라고 해요. 영상 조립 시점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니까, 마음, 정신, 또 뭐 꿈, 이런 데서 떠오르는 것이니까 갑자기 손바닥에 강물이 흐른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요. 그래도 오히려 의미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경적 구조니까 물리적 세계죠. 회전 시점, 고정 시점, 이동 시점에서 그렇게 가시권 안에 없는 것이 나오면 어색해지죠. 어색해집니다. 갑자기 방 안에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 어색해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세계죠. 이게 물적 세계에서는. 다른 시적 정황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식구는
시의 전체적 구조를 훼손한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겠죠. 다른 모든 식구가 서경적 요소일 때 생뚱맞은 관념적 요소가 끼어들면 작품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파괴한다. 네. 한마디로 맥락이 어수선해진다라는 거죠. 통일성과 유기성을 파괴한다. 네, 그래서 이질적인 식구가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요. 네, 적확한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심상적 구조와 시점. 심상적 구조가 뭔가? 마음심자에다 코끼리 상자 쓰죠. 이렇게 모양, 코끼리 상도 모양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또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네, 둘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심상적 구조는 주관적 묘사의 형식을 띈다. 당연하겠죠. 주관적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주관적 묘사의 형식으로 짜이게 되겠죠. 이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짜다가 온동사 원래 형태가 짜다죠. 짜다. 네, 맞춤법 좀 알아두세요. 근데 이것의 피동형은 짜이다입니다. 이렇게 짜이다. 이가 이제 피동접사라고 하죠. 이렇게 피동접사. 그래서 짜다와 짜이다, 즉 능동과 피동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짜이다에 짜이다인데 이렇게 이게 어를 붙이면 연결음이 어를 붙이면 짜이어가 되죠. 이것을 합치면 짜여가 됩니다. 짜여. 그래서 짜여지다와 짜여지, 이걸 또 줄이면 어떻게 돼요? 짜여지다가 되겠죠. 이렇게 짜여지다, 짜여지다. 이것을 딱 줄이면 짜여지다가 됩니다. 근데 네, 짜이다도 피동인데 지다도 피동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글은, 이러한 형태의 표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짜인다로 써야지 짜여진다 이렇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치면 수동태가 두 번 쓰이는 것이죠. 한글로 치면 네, 피동이 두 번 쓰이는 꼴입니다. 따라서 짜인다 이렇게 쓰시는 게 올바릅니다. 심상적 구조는 가시적 물리적 공간에서 감지한 것이 아니라, 이 가시적 물리적 공간에서, 그죠? 감각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물리적 공간이고 가시적인 공간이죠.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감각으로 또 깨달을 수 있는 공간. 네, 그게 이제 물리적 공간이고 가시적인 공간인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서경적 구조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서경적 구조고, 심리적이라는, 즉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인 공간에서 포착되는 정황이 뭐다고요? 네, 정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심상적 구조다. 한마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영상들로 짜여지는 것이 네, 심상적 구조다라고요. 다시 한번요. 심리적이라는 비가시적인 공간에서, 그러니까 심리적 공간에서 포착되는 정황이다. 한마디로 마음에 떠오르는 영상들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심상적 구조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심상적 구조의 특징이 뭐예요? 물리적 공간,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심리라는 네, 감각적이지 않은 공간,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간, 비감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시적 정황들로 구성되는 구조가 바로 심상적 구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선 봐요. 가수원에서 사과 하나를 뚝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확한, 그죠? 정확히 그 어떤 사물의 현상이죠. 저 사물, 사과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뭐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물리적 현상이죠. 예, 물리적 현상을 그대로 뭐 여기에 뭐 숨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것들을 무슨 표현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문자 그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써진 대로만 이해하세요 하는 거. literally. 네. 이런 거를 문자 그대로 literall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문학에서는 축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쫓을 축자에다가 언어, 말 그대로 쫓아가는 해석 이런 말이죠. 축어적 표현. 즉 축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숨은 의미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각적 현상이라고도 하고 또 시각적 현상,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물리적 현상입니다. 네, 물리적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마치 장면을 옮겨서 말해주듯이. 근데 이 나에서는 과수원에서 썩은 시간처럼 사과 한 알 뚝 떨어졌다. 이 말이 들어갔네요. 썩은 시간처럼 이 말 한 말이 툭 들어가니까 이제는 위에서는 추가적 형태의 객관적인 묘사인데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비유 표현이 들어갔죠. 이렇게 비유라는 수사법이 들어갔어요. 썩은 시간처럼 이렇게 그래서 비유적 수사가 쓱 들어가는 바람에 사과 하나를 뚝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심리적 해석이 이 지규 하나 때문에 처럼이라는 지규 하나 때문에 작가의 심리적 해석이 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여기 있는 이렇게 사물 현상에다가 작가의 심적 현상이 포함되어서 묘사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뭐예요? 중심은 여기서는 이 말을 쏙 빼면은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객관적인 묘사죠. 이것이 아주 객관적인 묘사잖아요. 보이는 세계를. 이것 말이 들어갔다 해도 나머지 사건은 뭐예요? 중심 사건은 실제 객관적인 물리적 현상이니까 그냥 객관적인 묘사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작가의 심리적 어떤 영향 그리고 또는 뭐 작가 나름의 의식 상태가 반영된 거죠. 네. 어떤 그 물리적 현상을 보고서 작가의 심리에서 일어난 그런 의식의 어떤 영향이 반영된 것 뿐이지 이것이 껴있다고 해도 그대로 객관적인 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뜰에서 사과 한 알 뚝 떨어진다. 이거는 문제가 또 심각해지죠. 네, 영혼의 뜰에서 사과 한 알이 뚝 떨어진다. 사과가 그러면 요 위에서는 가수원에서 사과 한 알이 떨어진 거 맞죠? 그런데 영혼의 뜰에서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사과도 진짜 사과인지 이제 의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떨어진 것인지 그것도 의심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떤 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혼의 뜰, 왜 관념적이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네, 그래서 사과까지도 진짜 사과인지 또 진짜 떨어진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나에서 보시면 어떤 그 썩은 사과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사실은 실제하는 감각적인 사물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썩은 시간처럼이라고 했지만
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은 뭐 썩은 사과가 떨어졌겠죠. 썩은 시간처럼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실제하는 세계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사물이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뜰, 이거는 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죠. 이렇게. 그죠? 영혼, 감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죠. 그런데 영혼의 뜰은 뭐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세계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또는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가 영혼의 뜰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세계 또는 심리적 세계는 심리적 세계를 그런 이제 마음의 세계잖아요. 마음에 있는 세계, 심리적 세계, 또 정신 속에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구체화 시킨다고요. 감각적인 언어, 그죠? 형상화 시킨다고. 이렇게 영혼의 뜰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생각으로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시로 쓰려고 하면은 이거를 감각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사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빗대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뜰만 딱 놔두면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이 안 오는데, 사과 한 알 뚝 떨어진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제하는 세계에 실제하는 사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영혼의 뜰이 마치 뭐같이 생겼어요? 아, 가수원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혼의 뜰이 가수원 느낌이 나는 감각적인 생김새를 가졌겠구나. 물리적 구체화시킨다고요.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다. 그러니까 영혼의 뜰, 그러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데 그걸 어떻게요? 실제한 사물에 빗대어서 구체화시킨다. 즉 실제성을 갖게 한다라고 하죠. 또는 감각화시킨다. 또는 뭐 구상화한다. 즉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각이니 구상이니 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시에서는 시각화라는 말과 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즉 눈에 보이게끔 만든다라는 뜻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느낌이 왔나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심상적 구조다라고 합니다. 네, 느낌이 심상적 구조에 대해서 느낌이 좀 오나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작품 하나 봅니다. 아래 시가 심상적 구조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아래 시는 관념을 어떻게 실제화했는가 좀 볼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심상적 구조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심상적 구조. 심상적 구조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정신에서, 심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상들,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이제 심상적 구조라고요. 관념을 어떻게 실제화했는가? 관념은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태를 관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실제화한다, 이 말은 실제하는 사물에 빗대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런 뜻이죠. 눈에 보듯이, 눈에 보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감각, 그럼 다 시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감각 그러면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다 포함되는데 시에서는 대부분 시각입니다. 네. 잠시만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김영랑. 언어가 굉장히
달달한 언어를 쓰는 시인이죠. 네, 김영랑 시인입니다. 그 작약이라는 한밭꽃이 있어요. 또 그 비슷하게 생긴 목단이라는 꽃도 있고 둘 다 한밭꽃이라고 하는데 작약과 목단의 차이가 있다면 물론 뭐 생김새 상당히 차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못 알아봅니다. 저희같이 늘 식물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는데 차이 구별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제 딱 구별하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큰 그 원줄기 있죠. 가장 가운데 있는 원줄기. 그게 나무처럼 생겼으면 목단이고, 그게 풀줄기처럼 생겨 있으면 작약입니다. 냄새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해가지고 알아보기 힘들어요. 네. 저기 두물머리 가니까 그 작약이 많이 있던데. 네, 진행합니다. 끝없는 강물이 제가 작약 왜 이야기했냐면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가 있죠. 그래서 목단이 모란입니다. 네.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워내. 가슴엔 듯 눈엔 듯 핏줄엔 듯 마음에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 좋죠? 잠깐만요.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워내. 가슴엔 듯 눈엔 듯 핏줄엔 듯 마음에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자, 이 시는 여기서 뭐 첫 마디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내 마음에 어딘 듯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나와버리죠. 이렇게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내 마음 어디 한편이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죠. 당연히 심리적 공간이겠죠. 그래서 심리적 공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심리적 공간, 그 한편이라는 그 공간에 시점이 탁 고정되어 있어요. 그 한편을 향해 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상적 구조인데 심상적 구조의 고정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심상적 고정 시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물도 내 마음에 어딘 듯 아까 저 위에서 어디죠? 이게 영혼의 뜰에서 이게 그냥 어떤 마음에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 사과도 또 떨어지는 이 다른 사태도 전부 다 실제하는 게 아니게 되죠. 물리적인 것이 아니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라는 것을 딱 표현해 버리니까 나머지 강물도 진짜 강물이 아니겠죠. 이제 끝없는 강물도 진짜 강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실제는 강물이 아니고 마음속에 비치어서 영상이라는 게 비춰진 상 이거 아니겠어요? 비치어진 상. 네. 그래서 마음속에 비치어서 나타나는 좀 강물 같은 느낌의 마음속에 그 흐르는 듯한 어떤 영상이겠죠. 네. 그러나 시점,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는 딱 한 곳만, 그죠? 내 마음에 어딘 듯 그 한 편에만 딱 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대상들이 전부 다 의식적인 상상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상상이라기보다는 네, 시인이 직접 생각하는 어떤 의식적인 적극적인 상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도철은 아침날엔 빤질한 눈결 도도네. 그죠. 가슴엔 듯 눈엔 듯 핏줄엔 듯
내 마음에 토른도릇 숨어있는 곳,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그렇죠. 마음속에 끝없이 흐르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강물하고 딱 비교해 보이니까 차이점 속에 유사성이 있어요. 그죠? 강물도 흐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흐르는 그 어떤 감정도 끝없이 흘러요. 그래서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유사한 어떤 속성을 가진 실제하는 사물, 그게 뭐예요? 강물이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흐르는 그 감정은 뭐예요? 좀 관념적인 거죠. 이런 관념적인 것의 실제성,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것.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그죠?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사물, 강물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 강물에다가 빛이어서 내 마음에 흐르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원래는 형상이 없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거니까. 형상이 없는데 강물이라는 말로 내 감정의 흐름을 또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런 흐름을 형상화한 거죠. 이렇게 강물처럼 딱 느껴지게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묘사했다라고도 하고, 형상화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형상화. 우리가 모양이 없던 게 모양을 갖추었잖아요. 그걸 갖다 구체화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구체화하면은 실제하는 세계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어요? 감각으로 볼 수가 있죠. 시각화했다 또는 감각화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게 했으니까 구상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자꾸 여러 가지로 자꾸 표현을 보면 좋습니다. 네, 볼까요? 심상적 구조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딱 앞에서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이게 이 한마디 이 장소가, 그죠? 이게 장소잖아요. 이게 장소가 마음 속에 있는 장소이고, 정신 속에 있는 장소이고, 심리 속에 있는 장소이고, 또 뭐 없을까요? 네, 아무튼 그런 데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벌써 실제하는 경험 세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심상적 구조다라는 것. 네, 이 한마디가 심상적 구조니까 나머지 물건들도 전부 실제하는 사물처럼 보이지만 실제하는 사물이 아니고, 네, 전부 다 심상적인 어떤 사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념 세계의 사물이에요. 그래서 관념을 어떻게 실제화했나 기억나세요? 네, 밑에 읽어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봐요. 관념,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실제화해요? 밑에 컨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네, 실제하는 사물을 가져와서, 그죠? 그러니까 감정 또는 의식의 흐름, 감정의 흐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비슷한 느낌의 실제하는 사물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빗대어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듯 느껴지죠. 그죠? 감정이 흐르고 있는 그 흐르는 감정을 강물에 빗대니까 마치 감정이 강물처럼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강물은 실제는 강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비치는 강물 같은 느낌의 정서이다. 네, 마음속에 흐르는 어떤 관념 또는 정서를 실제하는 사물에 빗대어 형상화해 묘사한 것이다.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그죠? 네, 어떤 마음속에 흐르는 어떤 관념,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거, 그죠? 감정,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실제하는 사물, 강물에다가 탁 빗대어서 마치 강물같이 생긴 것처럼 묘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상적 구조와 시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유명한 윤동주 시인의 소년과 이상 시인의 절벽을 가지고 함께 심상적 구조와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 하고 있으니까 꼭 자꾸 용어를 자꾸 단어를 자꾸 내면화될 정도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